할아버지의 후궁을 손자 임금이 죽였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20날 만에 영조 임금의 후궁 한 사람이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숙의 문씨, 72살의 늙은 후궁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자기를 빼앗고 도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5달 뒤 사약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늙은 후궁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젊은 임금의 차가운 분노를 샀을까요? 사도세자의 죽음. 그 비극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751년 늦은 봄이었습니다. 경희궁 회상전 뒤편 한 젊은 궁녀가 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문씨였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그녀는 궁에 들어온 지 5년째였습니다. 15세 궁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후궁이 되는 것. 그것이 낮은 신분에서 태어난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문씨는 다른 궁녀들과 달랐습니다. 말이 적었고 눈치가 빨랐으며 무엇보다 영리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금씩 영조 임금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름 영조가 회상전을 거닐다가 문씨를 보았습니다. 너는 어느 처소 소속이냐?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녀는 친방 소속 궁녀 문씨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바느질을 잘하느냐? 아직 서투르옵니다만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있사옵니다. 겸손했지만 비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문씨는 영조가 지나가시는 길목에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튀지 않았습니다. 마치 궁궐의 한 그루 나무처럼 늘 그 자리에 조용히 존재했습니다. 그해 가을 영조가 문씨를 불렀습니다. 승은을 입은 것입니다. 1753년 문씨는 소원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정사품의 후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권력을 가지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영조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문씨는 영조와 세자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영조는 이 아들을 질책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세자는 항상 조심해야 하느니라. 문씨는 깨달았습니다. 영조와 세자 사이의 틈, 그 틈이 자신의 기회라는 것을. 문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오라비 문성국을 동궁전 별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문성국은 동궁전의 다른 별감들과 친해졌습니다. 술을 함께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세자의 일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자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문성국은 그 모든 것을 누이인 문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씨는 그것을 영조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우연히 들었사옵니다. 전하께서 염려하실까 아뢰옵니다만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척. 처음에 영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영조는 세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싹 텄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씨는 영조께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동궁 처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요즘 의원들과 자주 만나신다 하옵니다. 영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실제로 의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깊은 슬픔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과 의심이 그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씨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심을 품게 할 뿐이었습니다. 영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영조의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게임이라는 것을. 하지만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의 편에 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세자가 아닌 임금의 편을.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1760년, 1761년. 영조와 세자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고 영조는 아들을 의심하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문 씨는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1771년 문 씨는 수기로 진봉되었습니다. 종이품 후궁 중에서도 높은 지위였습니다. 궁녀에서 소원으로, 소원에서 수기로. 20해에 걸친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를 볼 때마다 그의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누구인지. 어느 날 복도에서 세자와 마주쳤습니다. 세자가 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너를 잊지 않겠다. 문 씨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세자 저하 만수무강 하옵소서. 세자는 대답 없이 지나쳤습니다. 문 씨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자의 적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1762년 그의 윤호월. 마침내 그 일이 터졌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762년이었습니다. 궁궐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조께서 대노하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문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영조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가 과연 내 아들이냐? 영조의 목소리가 궁궐 전체를 울렸습니다. 세자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결국 내리셨습니다. 오늘부로 세자의 자리를 빼앗는다. 저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라. 뒤주 쌀을 보관하는 큰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세자는 뒤주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영조의 명이었으니까요. 뒤주의 뚜껑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5월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문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일이었을까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5월의 더위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해경궁 홍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하, 제발 뒤주를 열어주십시오. 해경궁은 영조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물러가거라. 이는 내가 내린 명이다. 그 울음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엿새 날. 뒤주 속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 윤 5월 20하룻날이었습니다. 뒤주가 열렸습니다. 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8날 동안 뒤주 속에 갇혀 3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궁궐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해경궁은 기절했고 궁녀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문씨는 자신의 처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위에 얹혀진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세자는 사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영조는 문씨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잘못이 없느니라. 영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대는 다만 짐을 위해 충심으로 아랜 것뿐이니라. 영조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세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문씨는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처소로 돌아오는 길, 문씨는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새손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1살의 어린아이, 아버지를 잃은 아이. 새손은 문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을. 증오. 저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 왕이 된다면?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문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영조께서 살아계셨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771년 문씨는 수기로 진봉되었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그녀를 총애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조도 이제 늙으셨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문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영조께서 돌아가시는 날, 그리고 새손이 왕위에 오르는 날, 문씨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뒤주 속에 갇힌 세자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새손의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는 꿈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문씨는 날마다 영조 곁을 지켰습니다. 영조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776년이 왔습니다. 영조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776년이었습니다. 영조께서 승하하셨습니다. 83세의 나이로 52년간 나라를 다스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문씨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날이. 궁궐 전체가 상복으로 물들었습니다. 곡성이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울지 못했습니다. 영조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위해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엿새 뒤 3월 초열흘 날 새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 조선의 22번째 임금이 된 것입니다. 25의 젊은 임금이었습니다. 문씨는 멀리서 즉위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젊은 임금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11살 때 자신을 바라보던
그 차가운 눈빛을, 증오로 가득했던 그 눈빛을, 이제 그 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무런 보호막도 없었습니다. 문 씨는 처소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숙의 마마,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하지만 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열흘이 지났습니다. 20날이 지났습니다. 3월 금음날이었습니다. 드디어 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정조의 명이었습니다. 숙의 문 씨의 자기를 삭탈하라. 그를 궁궐 밖으로 내쫓으라. 문 씨는 그 명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내관들이 문 씨의 처소로 찾아왔습니다. 숙의 마마, 아니 이제는 문 씨라 불러야 하겠구려. 내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니 즉시 궁을 떠나시오. 문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알겠나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비단옷도, 놀이개도, 은장도도, 40에 가까이 살았던 궁궐. 그곳에서의 모든 것을 두고 떠났습니다. 국문을 나서는 순간 문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높은 궁궐 담장, 붉은 기와 지붕, 저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던가. 궁녀에서 후궁으로 올랐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숙이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도세자. 그 이름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문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문 씨는 도성 밖 한적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후궁으로 살던 화려한 처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라비 문성국도 이미 노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주로 귀향을 가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문 씨는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뒤주 속의 세자, 해경궁의 통곡 소리, 새손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꿈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5월 열사흘 날이었습니다. 정조는 대신들 앞에서 문 씨의 죄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사도세자를 모함하였다. 그의 간언으로 인해 선왕께서 세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모년의 비극이 일어났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 대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 씨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국상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00일 동안 문 씨는 그 초라한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여흘 날 마침내 정조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문 씨에게 사약을 내리라. 내관이 사약을 들고 왔습니다. 문 씨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문 씨, 전하의 명을 받들라. 내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문 씨는 사약이 담긴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액체였습니다. 죽음이 담긴 그릇.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자신이 보낸 40해, 무엇을 위한 세월이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문 씨는 천천히 사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세자저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독이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문 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뒤주 속의 세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젊은 시절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문 씨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76년 8월 초여를 날이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지 5달 만이었습니다. 정조는 문 씨가 죽은 후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문 씨의 딸들인 화령옹주와 화기롱주의 자기도 삭탈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정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되느니라. 그들은 선왕의 딸이니라. 비록 어미의 죄가 크나 딸들에게까지 벌을 내릴 수는 없느니라. 대신들은 놀랐습니다. 정조는 엄격했지만 인자하기도 하셨습니다. 문 씨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들은 보호받았습니다. 이것이 정조의 복수였습니다. 철저했지만 그 선을 지켰습니다. 원수는 갚았지만 무고한 이들까지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문 씨가 사라진 후 궁궐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도세자의 원한이 조금은 풀린 것일까요? 정조는 아버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애쓰셨습니다. 아버지의 묘호를 장원세자로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뒤주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 씨도 세자도 영조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슬픔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 숙의 문 씨라는 이름이 남았습니다. 악녀로 혹은 희생양으로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목숨으로. 숙의 문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궁녀에서 후궁으로 올라섰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여인의 살.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과연 문 씨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으로.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문 씨는 정치적 희생양이었다고. 정조와 노론이 손을 잡기 위해 필요했던 재물이었다고.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 그리고 복수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문 씨가 심었던 씨앗이 결국 그녀 자신을 집어삼킨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 씨는 악녀였을까요? 희생양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야기들을 다시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